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확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자, 5페이지에서는 일단 자산의 분류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자본의 계정 과목 분류를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된다. 그쵸? 그리고 얘는 모르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라.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서 선생님 저 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 컨트롤 F 눌러서 조회하세요. 글자로. 무슨 말인지 되셨죠? 컨트롤 F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서 아까 미교부?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 미교부라고 검색 딱 하면 미교부 주식배당금 코드 번호가 나와요. 그 코드 번호가 왼쪽에 어디 칸에 있는지 아니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의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자본 조정 이렇게 글자가 나오겠죠. 분류 과목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무조건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제가 외워야 될 게 영업의 비용 외우시라 그랬거든요. 맞죠? 영업의 비용 외우시라 그랬는데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냐면 손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들 그쵸? 뭐뭐 있죠? 일단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해가 되시나요? 얘네들은 손실이 들어가지만 영업의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들이에요. 이해가 되 제가 영업의 비용 어떻게 외우시라 했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계정 과목이 뭐에 해당해요? 얘는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계정 과목이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맞나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해당해요. 맞죠?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항목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으로 넘어가시면 문제 7페이지에는 7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취득일을 기준으로 3개월. 맞죠?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칠판에다가 판서해드린 거 예전에 있던 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설명하면서 제가 부도원과 수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부도원과 수표는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도원과 수표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내려가면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900번대 취득시 재비용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사용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음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 어음의 할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음의 할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혹 매매출 전표 문제 풀다가 상대방한테 돈 결제해줘야 되는데 받으러옴을 배서양도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옴 거래처 바뀐다. 이해가 되셨나요? 거래처가 왜냐면 물품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아니라 다른 회사 거래처에 어음을 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가 되셨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대손은 우리가 결산 자료에서 처리하는 거고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상각비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따로 정리하실 거 없으실 것 같고 거기에서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당좌자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에서는 일단 매출원가 계산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재고자산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물가 상승 중, 물가 하락 중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말재고의 매출 원가 2. 얘네들이 세트로 움직인다. 세트로 움직이는 거고 커지면 작아지고 커진다. 작아지고 커지면 작아진다.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있고 실지재고 조사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실지재고 조사법에서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법을?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단가결정 방법이 개별법 가장 정확한 방법, 그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는데 계속기록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이동평균법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얘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고를 가지고 거꾸로 원가를 계산을 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마다 단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감모손실 비정상적인 거 회계 처리하고 결산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적요 몇 번? 8번 타계정 대체 맞나요? 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뭐에 해당한다? 매출 원가에 해당한다. 그쵸? 네.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재고자산 포함 여부. 선적진도 조건, 도착진도 조건 했죠? 선적지에서 소유권 넘어가냐? 도착지에서 소유권 넘어가냐? 그쵸? 얘 사이에 운송 중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고 위탁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에 우리 여기서는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줄 알면 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정리를 어떻게 드렸죠? 단기매매 증권은 이 상황이고 매도가능 증권은 이 상황이다. 맞죠? 이것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이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고 다시 올라가면 이익이다. 이렇게 됐는데 매도가능 증권은 올라가면 이익이고 이익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손실이 되고 손실이 먼저 없어지고 이익이 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평가한 금액하고 마지막 처분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되고 매도가능 증권은 최초의 취득가액하고 마지막 처분가가 처분손익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크게 문제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 보시면 비유동자산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간에 노란색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유형자산에서 할 게 조금 많아요. 유형자산에 일단은 외우셔야지 될 것 중에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강제매입 국공채가 나와요. 그쵸? 강제매입 국공채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강제매입 국공채는 차액만큼을 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차익만큼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급되는 이자예요. 맞죠?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급되는 이자 얘는 뭘로 처리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맞죠? 이거 우리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외우셔야 될 거는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처음에 내가 돈 받았을 때 돈 받고 대변에 정부보조금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 정부보조금은 몇 번 때? 100번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계장치가 들어올 거고 돈이 나갈 거고 맞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정부보조금이 없어져야 한다. 100번대.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다시 정부보조금이 몇 번대 생겨야 된다? 200번대가 생겨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될 거. 토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정지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지비 원가에 포함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문제 풀다가 철거비가 나와요. 철거비가 나오는데 토지 취득 시 기존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의 원가에 플러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나오죠?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을 때 그때는 처분 손실이 됩니다. 아시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의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끝. 감가상각 방법은 다 아셔야죠. 그죠? 정액법, 정률법 뭐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되겠고 우리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교환이 두 가지가 있죠. 네, 교환이 두 가지.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동종자산은 처분손익이 있다 없다? 처분손익이 없다. 이종자산은 처분손익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동종자산은 무조건 무슨 가대로? 장부가대로. 그리고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대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네. 자, 무형자산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무형자산에서는 연구비하고 개발비의 구분이 좀 중요하죠. 그쵸? 연구비라고 처리하는 건 위에 있는 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는 뭐예요?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개발비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연구비, 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종류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시험 문제의 답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에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무형자산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자, 뒤로 한장 넘어가 보시면 기타 비유동자산 하실 거 없고 유동부채도 하실 거 없죠. 그렇죠? 유동부채에서는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만 결산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뒤로 넘어가서 사채 나오는데 사채는 오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채는 네, 유튜브에 동영상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아까 했던 거 사채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거 결산일날 그럼 우리가 돈 나가고 할인 발행 차금 이자 비용 이것만 알아두셔도 되죠. 그쵸? 아시겠죠? 네. 차변에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올 경우도 있고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모두 매년 증가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돈은 항상 같다. 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으니까 이자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할인 발행 차익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자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만 알아두셔도 우리가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21페이지에 자본이 나오는데 자본은 방법 없어요. 종류만 외우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본은 종류만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수익 비용 하실 게 없지요.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회계 변경.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다. 정책의 변경은 법이 바뀌는 거고 추정의 변경은 수치가 바뀌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둘의 구분이 애매하면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한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을 하게 되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재무회계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거는 다 끝나셨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